삶을 잊고 있을 때 떠나간 환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언젠가 당신도 여기에 다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당도하고 싶은가?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삶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삶을 느끼지 않고 산다. 삶을 잊은 당신에게 누군가는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종착역에 당도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묻는다.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대답할 차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지은이는 김범석, 펴낸 곳은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만난 암 환자와 그 곁의 사람들, 그리고 의사로서의 솔직한 속내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려내는 마지막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곱씹어 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얻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 틈틈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저자가 만나온 환자들의 이야기로 환자와 가족들이 예정된 죽음과 남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고민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종착역으로 향해 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화두를 던져주는 책,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했고 정면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애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 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기하고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던 혹은 찾고 있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환자들은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라 쓰고 삶이라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을 잊어가는 나에게 누군가는 계속 의미를 물어왔으므로 이 책은 일종의 비망록이기도 하다. 내가 만났던 환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축적하고 기억하고자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친다. (1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소위 기대 여명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삶의 기간으로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 3개월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다. 일종의 평균값인데 예를 들어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가 10개월 정도 연명하다 사망한 경우 폐암 4기의 평균적인 기대 여명은 1년 내외로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 범위 안에 속한다는 식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므로 실제 여명은 그보다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대 여명을 설명하는 일은 담당 의사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때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의사는 환자 상태에 근거한 평균적인 수치값을 생각하고 예상되는 남은 기간에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어떻게 치료를 할지, 어떤 항암약을 쓸지, 그것도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필요할지 등을 가늠해보며 환자가 남은 날 동안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는 입장이 다르다. 의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기대 여명은 지금까지의 삶이 고작 몇 개월 뒤면 끝난다는 선언이므로 큰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의사가 자신의 절망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의사에게 상처받았다거나 충격받았다는 환자, 보호자의 사연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유다. 이것은 기대 여명에 대한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간극을 줄이기는 좀처럼 어렵다. 의사는 아무리 환자의 상처와 충격에 공감하고 절박함을 이해한다고 해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는 기대 여명을 말해줄 수 없고
또 그렇게 살게 할 방법도 없다. 결국 의사든 환자와 보호자든 현실적인 최선은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날들에 집중한다에 있을 것이다. 70살의 노인 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로서 볼 때 6개월 이상 장기 생존은 어려워 보였다. 애둘러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었다. 그때 그 환자는 담담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래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며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들은 아니었다.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 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바다 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와 비슷한 연세의 또 다른 노인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대 여명을 듣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건 평균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그의 상태로는 당해 추석도 넘기기 힘들었다. 내 기대치는 올해까지 어떻게 해서든 추석만이라도 잘 넘겼으면 싶은데 그는 자꾸만 10년만 더를 말했다. 물론 모르는 척하고 그가 바라는 답을 해줄 수도 있었다. 적당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말로 다독이고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을 눈앞에 둘 때쯤에는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환자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했다.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암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환자에게 물었다.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 있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 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오히려 앞에 그 노인 환자가 이례적인 경우였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에 기쁘고 슬픈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산다.
게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노년의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계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남은 날을 더 살고 싶다는 바람만 되뇌며 보내기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며 사는 건 의외로 쉽지 않다. 사회에 발들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느라 눈앞의 현실에 치여서 스스로에 대해 물을 여력이 없다. 물어서 답을 안다고 한들 훌훌 털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오늘 뭘 먹을지, 뭘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기 마련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같은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습관은 관성이라는 가속도를 얹고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그저 옛말이 아님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다. 어쨌든 나는 눈앞의 노인 환자의 여명을 더 늘려줄 수는 없었다. 그저 그가 남은 시간을 잘 채워갔으면 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라도 사소한 기쁨을 찾기 바랐다. 나는 그에게 다음 외래에 올 때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생각해 오라고 숙제를 해줬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런 것은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걸까? 그는 다음 외래에도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안아드는 것일 테다.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며칠입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빈칸으로 남겨두기에는 아쉬운 일이다. 마지막 뒷모습.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처음 학교 가는 날, 첫 월급. 우리는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한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은 잘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게 끝일 줄 몰랐지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일까? 처음이 긴장과 설렘으로 수식된다면 마지막은 씁쓸함과 아쉬움, 후회 같은 단어가 뒤따르곤 한다. 그건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테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맞는 여러 종류의 처음과 마지막과 달리 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불의의 사고만 아니라면 죽음만큼은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의 폐암이 진행되면서 손을 놓아버린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심한 두통과 전신 통증에 시달리셨다. 식사도 며칠째 제대로 못하신 상태라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모셔서 나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사실을 몰랐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는 대충 닫아둔 약병과 아무렇게나 구겨놓은 약봉지, 개담한 옷가지와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 같은 것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외출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래 버티시지는 못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 끝이 그토록 갑작스러울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집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물품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치웠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아버지가 머무시던 방과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아버지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많은 약들과 쓰시던 필기구, 오래된 책들, 이미 오래전에 입지 않게 된 옷까지, 쓰지 않게 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모르셨을 것이다. 알고 계셨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추억할 몇 가지만 남겨두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은 모두 정리했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조차도 집을 나서면서 이 외출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에 머무는 것은 잠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상태로 갑자기 임종을 맞는다. 아마도 대부분 그 집에도 내 아버지의 남은 물건들처럼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엉켜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질이 멸렬함으로 끝나고는 했다.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대개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종종 그조차도 책상 정리를 하듯이 집을 치우듯이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흔적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 좋은 관계는 잘 가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홀가분하게 덜 혼란스럽게 자주 돌아보고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잘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편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뒤 타인의 기억에 남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